자, 잘 쉬셨으면 이제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문제,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문제 분석 프린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강 수강생들은 교재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번 강의에 교재가 완전히 편집까지 된 상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쇄 출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그냥 이론서가 아니라 기출문제집이다 보니까 인쇄 출판해서 미리 배포가 되면 제가 애써서 만든 문제가 좀 효용가치가 저의 일종의 출제한 사람으로서의 저작권이 좀 희소가 되는 그런 걱정도 좀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3만 원씩이나 돈을 내고 책을 구입하는데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나면 그때 가서 기출문제와 함께 합본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로 그렇게 출판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전부 편집까지 다 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출판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번 이렇게 원고 상태의 이 문제와 그 다음에 문제 분석 그리고 이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매주 업로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이 타이틀이 에듀집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에듀집 에세이. 제 강의 홈페이지가 에듀집이라서 그 뒤에다가 논술이라는 뜻의 에듀집 에세이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첨삭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첨삭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2019년도 대비 기원 임용시험 교육학 모의고사 1차입니다. 문항과 배점 항목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 그 문항을 문제를 분석한 내용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문제와 문항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문제라는 것은 이 전체 하나의 이 배터리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그 중에 나누어진 문항은 이 문제 속에서 1, 2, 3, 4 이렇게 4번 물어보는데 이것을 문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약속된 통용된 말은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이게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4개의 문항을 품고 있죠. 다음은 S중학교에 재직하는 4명의 수학 교사들이 교과 연구회를 조직하여 월 1회 정기 모임을 끝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론에서 나온 사례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발령받아서 학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학교 내에 여러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급 담임들의 모임도 있고, 각 교과 전공별로 수학선생님 모임, 국어선생님 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임들은 전부 장학 지도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교내 장학을 위한 모임, 즉 교사들이 잘 가르치게끔 돕는 것이 장학이랬죠. 그 장학 중에서
실제 수업을 위해서 임상장학을 하는데, 그런 수업을 위한 임상장학을 하는 그 유형으로 이제 교과 연구회, 즉 같은 교과 교사들끼리 모여서 장학을 하는 것, 이것이 학교의 교내 장학의 일환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S중학교에는 수학 선생님이 4명 있나 보죠. 그래서 4명의 수학 교사들이 교과 연구회를 조직해서 월 한 번씩 모여서 정기 모임을 하고, 그 나름대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발표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 중에서 나온 사례들이다. 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장학 유형에 대해서 그 개념과 유형을 쓰고, 그 장학 모형이 민진이의 지도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 4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한 요것은 학교 교내 장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교내 장학. 이 교내 장학은 수업을 위한 임상 장학이죠. 그걸 위해서 교내 장학을 하는 일환이다 이 말이야. 이러한 것들이 앞에 뒤에 에피소드를 보면 알겠지만, 그 장학이 민진이에게 어떻게 기능했느냐,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민진이의 사례를 전제로 수행평가의 개념과 그 의의를 밝히고, 여기서 수행평가의 개념과 그 의의, 이것도 그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는 프롬프트가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물어본 건 아닙니다. 밑에 에피소드를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향을 써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의 요지와 다중지능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 민진이의 지능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평가를 쓰고, 네 번째, 심리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을 밝혀서 학교 현장에서 심리평가의 적용에 주의할 점을 쓰시오. 이렇게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배점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배점은 5점, 두 번째 수행평가의 개념과 의의는 2점, 세 번째 다중지능 이론의 요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민진이에 대한 평가는 3점, 마지막으로 심리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주의점은 5점, 이렇게 해서 총 15점, 그리고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이 5점 해서 20점의 그 틀 안에서 이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 속에서 주어진 문항만 놓고 봤을 때는 까마득하죠. 문항의 내용이 무슨 말인가 이해도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문항의 내용이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이거 물어봤다 저거 물어봤다. 그렇지만 그 밑에 이제 사례로 나온 에피소드를 읽어보면 그때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따라서 자, 주의할 것, 주의사항입니다. 문항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고 해서 다시 읽어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본 다음에 밑에 문제를 읽어보고 사례를 읽어보고,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논술시험 보는데 가장 큰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시간 배정인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가 모르겠으니까 또 읽어보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누가 읽어봐도 몰라요. 끝까지 읽어봐야 그때 가서 그래서 2번, 3번 읽어보려면 끝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앞에 문제 겨우 읽어보고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고 또 읽어보고 그러지는 마세요. 자,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도 바로 밑에 사례를 봅시다. 김 교사가, 저는 요새 저희 반 민진이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수학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민진이가 지금 그 이제 핵심 그 인물인데 그게 담임이 김교사네. 저희 반 민진이라고 했으니까 그에게 어떤 개입을 하긴 해야겠는데 정확한 진단이 없이 섣불리 개입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벌써 몇 달간 관찰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벌써 문항 1번에 대한 답을 쓸 수 있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김 교사가 민진이를 어떻게 개입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로 수학 선생님들끼리 모여있는 교과연구회라고 하는 장학 조직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는데 도저히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분은 민진이에게 내릴 수 있는 교육적 진단과 처방을 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 벌써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교사가 나도 민진이 작년에 1년 동안 봤어요. 담임도 했고요. 그 아이 학습 스타일이 참 특이하죠. 전체 성적은 거의 하위 수준인데 수학 한 과목만 천재적인 면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수학적인 재능은 거의 천재적인데 수학 시험 자체는 또 흥미가 없고 성적도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담당 수학 선생님 외에는 민진이의 재능을 알 리가 없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 학습 부진화 취급을 받는 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이 한 교사가 김 교사는 올해 들어와서 새로 맡은 교사인데 한 교사는 작년 1년 동안 민진이를 가르쳤어요. 김 교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딱 알겠어. 아, 민진이요? 걔요, 참 독특하죠. 걔가 학습 부진 수준이에요. 공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부진화 취급을 받을 정도예요. 수학만 해도 그렇고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직접 수업을 하다 보면 걔가 수학 천재인 건 알 수 있어요. 걔가 만약에 수학을 잘하고 수학 점수가 높으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수학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도 민진이는 전반적으로 학습 수준이 낮지만 수학은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수학 성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수학 교사들이 보면 걔가 수학의 천재. 이런 특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김 교사가 이제 올해 담임이죠. 지난달 교육청에서 온 영재교육 개발 계획인데요. 특정 분야의 천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의 자료를 평가해서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시킨다고 해서 민진이를 넣었는데 선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됐는가 물어봤더니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미달인데 수학 수준도 겨우 중상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검사했던 지능검사도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김 교사는 자기가 담임인데다가 수학 선생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영재 개발의 일환으로 특정 분야에서 영재인 학생들한테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나 보죠. 거기에 이제 민진이를 얘는 분명히 수학에 천재성이 있어 하고 넣었는데, 자, 같은 학교 다른 선생님들도 잘한 학습 부진하야 라고 말할 정도인데 교육청에서야 오직하겠어요? 김 교사가 보내준 자료를 놓고 봤더니 뭐야 이거 320명 중에서 280등이네. 또 수학은 뭐야? 수학은 겨우 150등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왜 얘를 수학 영재에다 넣었지? 탈락 이렇게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 교사가 그 사정을 설명하려고 따로 전화도 하고 문의를 해봤는데 결국 안 통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 지능검사라는 걸 한번 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학교에서 지능검사 일반적으로 안 해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안 해요. 특수한 경우에만 합니다.
했던 모양인데 그때 지능도 겨우 평균 수준에 불과하더라. 얘는 영재라고 볼 수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니 답답하죠. 그때 이제 박 교사가 저도 민진이 얘기를 들었어요. 민진이의 경우는 우리 학교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학교 시험이 학습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있고 비록 소액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과제 발표나 부분적인 실기 평가에 그치니 수학 과목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도 없었고요. 그 철자가 틀렸네. 그렇다고 저희 수학 과목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자작 평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발생했다는 지능검사는 사실 학력검사에 가까운 간이검사인데 그걸 근거로 평가하는 것도 위험천만하고요. 자, 제가 낸 문제 중에 철자가 틀린 것도 있네요. 그런 거, 이게 철자도 틀렸잖아.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그렇게, 이거 오탄가 보다. 이게 하다 보면 검토하고 검토해도 걸리는 게 있어요. 아무튼 박 교사는 직접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은 민진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학교에서 평가하는 게 완벽하지도 않고 또 지능검사라고 했던 것도 그게 지능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인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민진이를 판단 내리고 분류하는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또 김 교사가 또 민진이가 수학 과목 이외의 과목의 흥미를 못 느끼는 것은 특별히 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습 스타일과 맞지 않은 학교 수업 스타일 때문에 무기력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민진이의 지능검사는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민진이와 같은 사례를 놓고 볼 때 우리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민진이한테 초등학교 때 지능검사라고 했던 거, 그건 간이검사 집단검사였던 것이었다. 이 간이검사 집단검사는 거의 학력을 기초로 한 그런 개괄적인 검사로서 결코 지능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심리검사는 집단검사는 전부 일단은 자격 미달입니다. 집단검사는 심리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단검사는 뭐냐? 예비적 검사에 불과합니다. 많은 대상을 상대로 일일이 개별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적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개별적인 검사를 하기 위한 예비적 검사 조치에 불과합니다. 심리검사는 원칙적으로 개별검사입니다. 아시겠죠? 집단검사라는 게 왜 생겼느냐? 1, 2차 세계대전 때 장정들이 얘가 과연 군대 가서 사고 칠 놈 아닌가, 즉 보초 쓰다가 정신 이상해가지고 보초 쓰다가 적에게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아군한테 총을 쏠 만큼 또라이가 아닌가, 얘가 군사 규율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평균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가와 같은 이런 대량적 검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아주 분류를 위해 가지고 그 중에서 특이점이 발견되면 걔만 또 뽑아다가 집중적인 검사를 해보려는 예비적 검사로서 만들어진 그런 게 시초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1970년대, 80년대에는 무소불위에 만능의 보도처럼 막 쓰여가지고 전국 학생들한테 막 지능검사를 막 했었어요. 집단검사로.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담임 교사가 통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험 보듯이. 그러다가 이제 심리검사 폐해론이 나오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부터는 또 싹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가 2010년쯤 되니까 그때는 다시 아주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사용 제약을 전제로 조건으로 걸고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평가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이제 부분적으로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분위기가 이제서 겨우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문 상담교사라는 것이 학교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고 법제화가 되었는데,
각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환경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그런 방법들을 교사들을 교육하고 그 교사들에 대한 상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뭐 항상 예산이나 이런 문제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도 있고 일부 채용한 학교도 있지만 아직은 일반적으로 전문 상담교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각 교회에서 몇 명씩은 뽑는데 이렇게 뽑는 것은 아직 시작이고 실효성은 없어요. 그리고 뽑힌 사람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학교를 동시에 관장하고 상담보다는 상담에 대한 행정적, 전문적 행정을 아직은 연구하고 개발하는 수준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김교사가 이런 때에 전문 상담교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항을 보면 1. 교사들이 진행하는 이 장학의 유형이 뭐냐? 즉 교훈의 장학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민진이한테 어떻게 기능하는가? 전문가, 수학 전문가, 수학 교사들의 교과 연구에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민진이한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진이의 사례로 수행평가의 개념과 의의를 밝히고, 지금 여기에서 학교에서 한다는 수행평가가 참 수행평가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수행평가는 본래 의도가 일제식 그런 지필식 평가, 일제식 지필식 평가, 학습의 결과만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그 폐단을 극복하고 민진이와 같은 아이들의 발견하기 위해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리고 꼭 지필이 아니라 활동, 이런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라는 걸 하는데 실제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 점을 가지고 수행평가의 본래 의의나 개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또 다중지능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평가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배점 기준이 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장학의 개념과 유형 및 민진이의 지도의 기능에 대한 기재, 수행평가의 개념과 의의,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의 요지와 다중지능이론으로 접근했을 때 민진이에 내릴 수 있는 평가, 심리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심리평가의 적용의 주의점, 이렇게 해서 써라.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아보고 읽어봤을 때 도대체 길이 안 보인다, 깜깜하다, 무슨 문제인가 모르겠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잘 훈련된 분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교육학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첨삭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신 분은 지금까지 깜깜해야 정상입니다. 제가 출제 강의라는 명분 하에 문제를 한번 해설해 줬더니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는 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쓰란 말이냐, 나는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했느냐, 요거 책 펼쳐놓고 찾아보기 전에는 못 쓰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수업을 해보면 100명 중에 99.9명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10번 하고 나면 그때는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50% 정도.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내용 지식과 숙달된 그런 분야, 그리고 그날 출제된 문제가 잘 배치되었는가가 일단은 관건이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다 성실하게 했고 준비도 했고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시험 보러 막상 갔더니 또 100% 깜깜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응급 처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마지막 10회 때 마지막 수업에서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응급 처방이라는 것은 빵점 맞는 것을 피하겠다는 뜻이니까 하는 방법들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 정리 학습을 하다가 틈틈이 논술의 일반적인 이론, 즉 논술이란 뭐냐, 논술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에서 논중의 개념, 논거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전개해야 되느냐, 서론과 결론을 쓰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사례, 즉 잘 써진 서론 10개만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쓰는 논술은 문제가 없습니다. 10개만 외워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실제 적용 수준의 차원에서 가끔 이 본 수업 도중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 자료도 없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깜깜해서 한 줄도 못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100명 중에서 99.9명이 그래요. 그래서 막 교재 꺼내놓고 인터넷 검색해가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이 정도 읽어보고 여기 따로 드린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요 자료를 한 40분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요 자료를 보고 쓰면 도움이 안 됩니다. 요걸 공부한 다음에 요걸 접어놓고 그리고 쓰세요. 써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빈칸으로 놔두고 내가 썼는데 5줄밖에 못 썼다. 그러면 그 5줄만 제출하세요. 어떤 분은 왜 제출 안 넣냐 했더니만은 반도 못 썼어요.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저한테 9번 중에서 한 번도 개별 첨삭 지도를 못 받습니다. 반을 못 썼으면 못 쓴 걸로 내세요. 겨우 썼는데 5줄밖에 안 넣는다. 그것 내세요. 그리고 여기 조금 쓰고 저기 조금 쓰고, 즉 개요 수준에서 초안 수준에서 조금 쓰고 말았다. 그거라도 내세요. 그래서 부딪히고 깨져야 실력이 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분석. 첫째 문제의 구도를 봤더니 4개의 문항은 각각 장학. 자, 교내 장학이죠. 교내 자율장학입니다. 교육평가, 지능이론, 다중지능이론이었죠. 심리평가에 수행평가였죠. 지능검사였죠. 이 문항에 속한 영역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출제의 단원과 관련해서 봤더니 교육행정 장학, 수행평가는 참평가운동 교육평가, 다중지능이론은 교육심리, 심리평가의 문제점은 생활지도, 이런 출제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문항 1과 관련되어서 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장학의 개념과 유형 및 민진이의 지도에 기능하는 것,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번 되새김을 하고 써봐라 하는 수준입니다. 자세하게 학습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프롬프트입니다. 학습 자료가 아니고, 요 문제를 쓰는데, 답안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것 중에서 요 정도를 회생해서 정리해 가지고 해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져놓고 써야 돼요. 요거 보고 쓰면 안 됩니다. 요거 보고 쓰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쓰면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학습 역량이 늘어나는, 성장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 쓰면 안 되고, 요걸 이해가 안 되면 2번, 또 안 되면 3번 이렇게 읽고 닫아놓고 쓰세요. 그래서 먼저 동료 장학에 관한 문제이다. 동료 장학. 문제의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S중학교 4명의 수학 선생님들은 교과 연구회를 만들어 월 2회 정기 모임을 가지고 교과 연구 활동을 한다. 이는 곧 전형적인 동료 장학이야. 이 교과 연구회 모임에서 수학 교과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테이지만, 문제에서 보여주듯이 학생 사례를 통해서 교수학습 상담 평가, 심리검사와 같은 교사들의 교육 현장에서 가장 기묘하게 요구되는 교수 기술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점을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료 장학은 수업 장학의 한 유형이라는 고정된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다양한 활동을 다방면으로 접근해서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다중적 기능을 가진 장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수업 장학의 한 유형으로서 동료 장학만이 아닌, 동료 장학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문항 1에서 수학 선생님들의 교과 연구에서 나온 토론이라는 형태의 장학 활동이 민진이의 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묻는데, 학급 담임 선생님도 학부모도 민진이의 수학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민진이가 수학적 영재성이 있는 데에도 실제로 그 역량을 펼치지 못한 채 학습 부진화로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적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 선생님들의 교과 연구회라는 형태의 조직이 민진이에게 수학 재능의 진단과 처치를 가능케 하는 집단과 전문가 집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에요.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쓰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 그걸 동원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줬잖아요. 그 울타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물론 어렵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이제 2개의 파일을, 동영상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하나는 이 문제 전체 공통적인 개요를 짜서 보내드리고, 또 하나는 그 개요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답안을 가지고 종합평가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2개의 메일을 받아서, 파일을 받아서 열어서 한 15분 되는 10분과 5분짜리 강의를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 답안을 다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요. 거기에 개요 속에는 이미 논술에서 정답이 어디 있겠냐마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다시 쓰면 이제는, 그때는 모든 학생들의 답안이 다 똑같아져 버려요. 왜? 제가 만들어준 개요에 의해서 다시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캡처해서 쭉 모아놨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문제와 답안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주로 장학, 평가, 심리검사 이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2교시에 오늘 장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장학만 해요. 심리검사나 평가나 이런 것들 막 섞어서 하지 않고 오늘 장학을 하는 날이다 하면 장학만 합니다. 그래서 장학 중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서 봤듯이 바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여기서 출제가 되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지식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쓰고 2시간 이상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는 것은 3시간이고 직접 써서 하는 것은 2시간 정도 되죠. 5시간만 투자를 하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공을 하세요. 일주일에 5시간이면 그야말로 하루에 반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5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반밖에 안 돼요. 그것을 열심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원 임용시험 1교시 교육학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다만 이 수업은 기본 이론이 맞춰진 사람에게 알맞은 수업이지 나 교육학 생짜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잘 안 맞는 수업이라는 점, 이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교시에 걸쳐서 첫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1교시는 기출문제 분석이었고 2교시는 교육학의 학문의 영역과 출제 영역이었고 3교시가 출제 강의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1교시가 집체 강의고 2교시가 학습 정리고 3교시가 출제 강의입니다. 실제 3시간보다 약간 적은 1교시는 약 40분 내지 50분, 2교시가 좀 길으면 90분까지도 가고 짧으면 70분이고 3교시는 대부분 30분 정도에 맞춰집니다. 자, 그렇게 가늠하시고 이 강의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빈틈없이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항상 몸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